그러니까 뭐 점수 따지게 되면 79점. 당장 공급할 수 없다는 것들은 다 알아요. 네. 정부의 의지도 있고 뭐 이렇게 열정도 있는 건 알겠는데 일단 물리적인 공사 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네. 뭐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2028년도나 9년도에 입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정책의 목적이 착공까지거든요. 준공돼서 입주하기까지는 대부분 다 2030년 이후의 일들이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 내에는 공급 효과는 없고요. 근데 결국은 5년 동안 공급이 없다는 것들을 스스로 인정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머니트렌드 2026 공저자이시죠. 파시온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또 이번에 97 대책 발표 나고 이제 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모셨는데 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약간 조금 결론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 오늘 좀 명확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모셨는데 우선은 이 97 대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용들은 이제 대부분 아시는데 네. 전반적으로 그냥 어떻게 총평을 하세요? 일단 뭐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하면 공급 대책이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점수로 따지게 되면은 좀 아쉬운. 아쉽다. 예, 아쉬운. 그러니까 뭐 점수 따지게 되면 79점, 80점까지만 되면 그래도 기대를 했는데 70점대가 나와서 네. 좀 많이 아쉽다라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좀 당장 공급할 수 없다는 것들은 다 알아요. 네. 정부의 의지도 있고 뭐 이렇게 열정도 있는 건 알겠는데 일단 물리적인 공사 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네. 뭐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2028년도나 9년도에 입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정책의 목적이 착공까지거든요. 네. 착공까지 2030년까지 135만 채 매년 27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들이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공돼서 입주하기까지는 대부분 다 2030년 이후의 일들이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 내에는 공급 효과는 없고요. 네. 조금 묶어두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시작을 했다는 자체는 의의가 있죠.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은 5년 동안 공급이 없다는 것들을 스스로 인정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개의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구체 공약 중에서 앞에 3개는 공급 대책이었고 뒤에 2부분은 규제였어요. 네. 대출 규제여서. 그러니까 이들도 아는 거죠. 자기가 발표한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그 꼬다리만 없었으면 제가 80점을 줬을 텐데 네. 그 규제 꼬다리 2 항목 때문에 이건 뭐 80점이 못 넣는 정책이었다. 예, 그렇게 좀 총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발표를 하긴 했지만 현실성이 생각보다 좀 쉽진 않다. 현실화되기도. 그리고 이제 당장 공급도 없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좀 단기적으로는 규제를 좀 하고 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해보겠다. 이런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뭐 이제 이번 우리가 책에도 썼지만 공급과 수요가 있을 텐데 부동산 시장은 공급으로 좀 이렇게 안정화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전 정부에서 못했으면 이번 정부는 힘들어요. 근데 어차피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이전 두 정부에서 못했던 것들이 이번 정부에서 발현이 되는 것들이어서 결국은 공급을 이번 정부 때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수요를 억제하겠다, 누르겠다 하는 것들이어서 뭐 그 부분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당장은 공급이 안 되더라도 네. 예를 들어 뭐 한 5년, 6년, 7년 뒤에는 대규모 공급이 쏟아질 것 같다는 그 심리적인 어떤 네. 그런 좀 불안을 좀 해소해 주기만 해도 막 매수세가 조금 잠잠해질 수도 있는데 네. 이번 대책이 그러면은 한 단기는 안 돼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유의미하게 좀 공급이 될 거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게 있고 이제 중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요 억제라기보다는 수요를 좀 분산하는 정책들이 나왔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뭐 이상경 차장님이 국토부 이상사님이 시장 전문가 5명을 불렀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안 불렀습니다. 네. 제가 갔으면 했을 만한 일들이 서울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자라고 얘기했는데 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방 정책이 하나라도 좀 들어가 있었으면은 좀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 하고 건설 업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 만한 뭔가 구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정책에는 지방 정책 다 빠졌고 건설 회사에 대한 정책들 다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 그냥 하던 거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이 딱 하나는 LH가 전면에 나선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땅만 공급했는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지를 사놓고 공급을 안 하는 민간업자들 때문에 공급이 더 늦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해소하기 위해서 LH공사가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들은 뭐 고개를 끄덕일 만한데 문제는 지금 시장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문제거든요. 네. 서울은 LH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없어요. 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니 뭐 어쩌고저쩌고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반대편이겠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만의 공급 대책을 따로 발표하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했죠.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반격을 한 것들이 이번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큰 생각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할 것들이 네. 뻔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기대가 전혀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반격한 것들이 아마 지금 97 대책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총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어쨌든 좀 서울 내에는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뭐 하는 거 말고는 사실상 뭐 없잖아요. 이제 뭐 택지지구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뉴스 발표된 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끌 공급이라고 했거든요. 네. 쪼가리를 다 모읍니다. 20세대짜리, 10세대짜리 뭐 이렇게 공유 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나오던 것들 빼고 좀 추가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강서구청이 내년에 옮겨요. 네. 지금은 강서구청이 화곡동에 있는데 이제 마곡동으로 내년 옮기기 때문에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부지들을 뭐 개발하겠다. 1000세대도 안 나오거든요. 뭐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뭐 몇만 세대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공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정도인데 그게 다 쪼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대단지 그런 커뮤니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말고는 공급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거는 LH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죠.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뭐 정비 사업 관련해서 뭐 그 정책 나온 거 보면은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거를 한다면 뭐 민간에도 약간 좀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 좀 사업성 개선을 해준다. 뭐 이런 네. 식의 약간 그 단서 조항처럼 이렇게 그냥 짧게 좀 붙어 있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봐야 되는 건지, 네. 이게 현실적으로 큰 효과는 없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좀 이게 민주당 정부의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들일 텐데요. 네. 그냥 줄 거면 확실히 확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일단 제초안이 제일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문제가 있고 공공 기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뭐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면은 네. 그에 보상하는 그에 합당한 또 공공 기여를 더 많이 해주길 바라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받아들였다가는 단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하고 그 외에 있는 아파트는 좀 다른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어떻게든지 더 좋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네. 지금 공공에서 해야 될 것은 싸고 빠르게 만들 것들을 고민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목적이 다르거든요. 근데 싸고 빠르게 만드는 거 플러스 알파로 해서 공공 기업까지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민간에. 그럼 당연히 민간에서는 그걸 싫어하죠.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뭐 해줄 테니까 뭐 달라 이런 조항 말고 그냥 니네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빨리만 만들어라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네. 나중에 받아가도 되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좀 그게 좀 그러다 보니까 시작 자체를 못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죠. 저도 이제 나중에 좀 협의를 하더라도 우선은 네. 이번에 좀 확실한 좀 공급 기대감을 좀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정비 사업 뭐 진행하는 데들에서는 뭐 이거 뭐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없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정비 사업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정부나 지자체가 방해 공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요즘 그냥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공사비도 올라가고 또 이해관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남이라든지 성수라든지 아니면 뭐 압구정이라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조합이 있고 비대위가 있어요. 네. 그냥 내버려 둬도 뭔가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근데 외부에 적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진도가. 그러니까 지금 적이 사방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힘들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고정책 하나 나왔던데 지금 현재 임대 아파트 저기 뭐 노원 이런 데 좀 있는 임대 아파트를 이제 한 네. 2배 이상 세대수를 늘려서 네. 좀 고용적률로 재건축을 하고 거기에 임대 아파트 기반이지만 일부는 좀 분양으로 뭐 돌리겠다. 네. 이런 그러니까 역발상의 재건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뭐 그런 정책도 있는데 이것 현실화 좀 가능할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접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몇 번 공공 세미나 가서 제안을 한 것들인데 굳이 그 정비 사업 단지에서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 지금 말씀하신 되게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지에다가 이 신축을 하는 공사비를 특정 조합에서 내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압구정이나 잠실 주공 5단지의 맨 앞동을 임대 아파트로 만들려고 하지 네. 말고
거기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를 일반 분양분을 다 줄 테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공사비를 지금 말씀하신 영구 임대 아파트를 2배 올리는 건축비가 다 돼. 그럼 네. 돈 10원도 안 내고 서울시에서는 임대 아파트를 2배로 갖고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기꺼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좀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소셜 믹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도 해야 되고 소셜 믹스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네. 이것들을 좀 분리해서 이 꼭 먹고 알 먹고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들도 있고 제가 제안도 많이 하는데 일단 이분들 머릿속에는 소셜 믹스가 너무 커가지고 이런 좀 이 가성비가 좀 높거나 아니면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뭔가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보다는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압구정에서 차라리 뭐 현금을 좀 그렇죠. 기부 찬합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아예 재건축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가양동이나 등청동에 그 SH 아파트들이 네, 많거든요. 네. 그거 다 90년도 초반에 지은 아파트라서 재건축 인기 다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고 상계동도 꽤 상당수가 임대 아파트고 네. 서울에서도 이제 SH나 주공에서 만든 임대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그냥 현대 아파트가 너 그 현대 압구정 보고 이 구역이 너 만세대 만들 것 같거든요. 네. 그 부지에서 그다음에 뭐 잠실주공 5단지가 너희 임대 아파트 안 들 테니까 등촌동에 있는 가양동에 있는 거 한 단지 네가 다 맡아 해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서로 꼭 먹고 알 먹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네. 저쪽도 뭐 지금 사업성 좀 안 좋아도 그냥 돈을 어쨌든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나중에 또 정권 바꾸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해줄 때 빨리 해. 그럼 빨리 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네. 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게 네. 좀 쉽진 않더라. 예, 소셜 믹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네. 간에 임대 아파트를 그 가운데 한가운데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저거 내가 만든 거야 임대 아파트. 압구정 현대 아파트 맨 앞동에 뭐 이런 네. 것들 그냥 생생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머니 트렌드 2026의 공저자로도 들어오셨지만 사실 이제 내년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렇죠. 시기가 됐어요. 벌써 9월이니까. 그러면은 요번에 빠진 것이 뭐 세금도 그렇고 네. 지금 뭐 그 토어제도 약간 좀 국토부 장관이 이제 지정할 수 있게 좀 바꿔놓은 것들 보면은 내년은 올해보다도 좀 규제가 좀 더 강해진다.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책에서도 설명을 잘 들었지만 뭐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가격 인상과 세금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극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이 있는 분들은 세금 규제, 대출 규제 상관없이 집을 살려고 할 것이고, 근데 이제 공급이 적다 보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서 시세가 올라가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도 주택 쪽에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국민들을 괴롭히거나 정비 사업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거 복지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고 곡간 뚜껑을 딱 열었는데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뭔가 공공주택 쪽으로 써야 될 돈들을 증세를 통해서 걷어들이려고 싶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의 뭐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종부세 올라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 세금들도 다 조금씩은 다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돈 가지고 이제 주거 복지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세금 증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극화 부분들일 텐데 인기가 있는 입지는 비싸게 분양을 할 겁니다. 정부에서도 비싸게 분양하도록 내버려 둘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싸게 분양해야지 공공 기여도 더 많이 받고 아마 또 거기서 나오는 세금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주택 부분들하고 소외되는 주택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에서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한 네. 3분의 1 정도는 안 올라갑니다. 가격이. 한 10년 동안 거의 정지였었거든요. 그런 아파트를 유지시키는 것 같기도 해요. 일부러.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나 인천을 조금 더 강화함으로써 교통도 편리하게 해주고 그래서 좀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서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주택, 인기 있는 주택들은 더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은 주택들은 계속 그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실거주 목적이면은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부동산을 사서 뭐 1주택이라도 하더라도 시세가 올라갈 것들을 기대한다고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주택들을 선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다른 전략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책에 썼습니다. 네. 세금 증세 쪽으로 가겠죠? 100%. 네, 100%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세금 없이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말을 바꿨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뭐 정책실장님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분들이 증세는 어쩔 수 없다. 뭐 계속 언급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는 대통령의 심증을 대신 얘기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증세는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규제 지역을 확대하겠죠. 이제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것들은 증세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규제 지역에는 여러 가지 좀 중과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증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취득세도 증가되고 뭐 종부세도 어쨌든 양도세도 다주택 되면 막 증가되고요. 예, 증가되고 그렇죠. 하는 것도 예.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래세를 좀 줄이고 보유세를 늘린다 이렇게 네. 해서 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제안이 됐었었는데 네. 그쪽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까요? 취득세, 예. 보유세, 양도세 다 증세로. 그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2017년도에 나왔어요. 네. 예, 문재인 정부 1년 차였었죠. 예, 결국은 5년 될 때까지 다시 얘기 안 하고 끝났거든요.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다 붙이는 얘기였었고 제 생각에는 애초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쓸 돈이 많다 보니까 또 부동산은 되게 좋은 국가로서는 이제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세금을 증세하면 바로 반발, 조세 저항이 부닥치는데요. 부동산은 이게 상위 10%가 거의 대부분 세금을 다 내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10%만 피해를 보면은 나머지들은 불만이 없죠. 그리고 네. 증세를 하게 되면 또 선거전에서 표를 또 얻어요. 왜냐하면 일단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신나는 일이거든요. 증세하면 괜히 막 짜릿하고 막 시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3년 후에 4년 후에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까지는 감세하지 않을 거예요. 증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 지나봐야 될 텐데 지방은 어차피 지금 시세가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에 뭐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또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증세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잠깐 나오긴 하지만 이제 비아파트 쪽에 대해서 네네. 이번에 좀 대책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좀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대책이 뭐 딱히 뭐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비아파트 뭐 오피스텔 뭐 빌라 도생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쪽 시장은 뭐 그냥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 된다고 봐야 될까요? 책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게 비아파트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공공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다 아파트입니다. 네. 예, 비아파트는 이제 매입해서 그 공급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아파트 쪽은 오히려 아파트 쪽보다 철저하게 민간 베이스의 공급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전세 사기다 그리고 시세도 빠지기도 하고 역전세다 보니까 주택 사업자들이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거든요. 네. 비아파트를 공급할 명분도 없고 사업 뭐 그것도 없기 때문에 공급을 규제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안 한 거예요. 근데 최근 몇 주 동안의 통계를 봤더니 비아파트 쪽의 거래도 좀 증가하고요. 시세도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좀 인기가 있는 일부 지역들은 비아파트, 뭐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도 조금은 공급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일부 지역만 그럴 것 같고요. 대부분은 아마 계속 좀 침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에 이렇게 아파트 위주의 규제, 아파트 위주의 대출 규제 막 이런 것들을 막 계속 하잖아요. 뭐 세금도 아파트 위주로 막 늘리고 하면은 뭐 전반적으로 뭐 딱히 비아파트가 뭐 더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냥 상대적으로 여기가 매력이 있는데 하면서 또 글로 가던 하반기 때는 약간 후반기 때는 약간 네.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파텔도 막 갑자기 뜨기 시작하고 네.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 저는 100% 반복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오피스텔 월세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5%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게 2021년도에 2%대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5%대면은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5%대 수익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네. 오피스텔은 아마 한동안 인기 있는 지역들은 공급이 될 것 같고 다세대 빌라도 옛날처럼 뭐 전세 이런 거 안 하고 월세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예 분양 안 하고 그냥 임대 받는 용으로. 그래서 좀 고급지게 만들어서 이게 워낙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특히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좀 소득이 높은 직장 좋은 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활성화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번에 그 6년 단기 임대 사업자가 네. 다시 이제 부활은 했지만 뭐 아직은 뭐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는 분위기는 아닌데 네.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비아파트 쪽에서는 그걸 좀 매입을 해서 임대 사업자 주는 그런 식의 어떤 투자도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요. 예, 이 책에서도 비아파트 투자를 조금 언급하기도 했는데 네. 고가 월세 받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상품이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파트는 임대 사업이 안 되지만 네. 비아파트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1인 가구 특히 이제 그 역세권 좋은 직장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아파트 투자는 이번 정부에서 가장 효자 상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도 아마 과거의 어떤 그 역사가 반복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다. 그렇죠. 예.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